탄약 보급의 72시간, 전차 수리의 2주. 이것이 세계 최강 미군의 기준이었습니다. 네, 나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 나라가 이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탄약 보급 24시간, 전차 수리 당일 완료. 미국 분석관들은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 결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대한민국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단 워커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수평가단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냉전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던 시기였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군수 상황을 평가해왔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저는 수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걸프전이 처음이었죠. 1991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저는 신입 분석관으로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사막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나들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장비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엔진이 과열됐습니다. 모래가 필터를 막아서 공기 흡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헬기 로터에 모래가 끼어서 진동이 심해졌습니다. 트럭 타이어가 뜨거운 모래에서 터져나갔습니다. 전쟁은 영화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화려한 전투 장면 뒤에는 항상 군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고치고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고 지친 병사들을 지원하는 일. 그게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3년에 다시 중동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죠. 바그다드 함락 이후 치안 유지 작전이 길어지면서 장비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험비가 도로변 폭발물에 당하고 수송 헬기가 소형 화기에 맞고 통신 장비가 먼지와 열에 고장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또 달랐습니다. 사막이 아니라 산악 지형이었죠. 고도가 높아서 엔진 출력이 떨어졌습니다. 험한 지형 때문에 차량 서스펜션이 빨리 닳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연료가 얼고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동유럽의 혹한 속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발칸반도에서 보낸 시간이 기억납니다. 1990년대 중반이었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장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연료가 젤리처럼 굳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병사들의 영웅담에 감동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상자 숫자에 분노해서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숫자만 봤습니다. 탄약 소비량, 장비 가동률, 보급 소요 시간, 정비 완료율. 이런 냉정한 지표들만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용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급 곡선에서 갈립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제 초기 평가는 솔직히 냉담했습니다. 빠르다는 건 인정했어요. 납품 속도는 확실히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섰으니까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늘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2022년 동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사재기군, 전쟁 공포에 과잉 반응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나라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폴란드의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서쪽에는 독일, 동쪽에는 러시아. 유럽의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위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유럽의 회랑이라 불리는 이 땅은 수백 년간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18세기에는 3번이나 분할당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729년, 1793년, 1795년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나눠 가졌습니다.
123년 동안 폴란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고 비밀리에 교육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봉기했지만 번번이 진압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폴란드인들의 집단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20세기에도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독일의 전격전 앞에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소련도 동쪽에서 침공해 왔습니다. 폴란드는 또다시 분할됐습니다. 바르샤바는 폐허가 됐습니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때 나치는 도시의 85%를 파괴했습니다. 민간인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 40년 넘게 공산 정권 아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일원이 됐지만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망여된 동맹이었습니다. 1956년 포진한 봉기, 1968년 학생 시위, 1970년 조선소 파업, 자유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됐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1980년대 솔리다르노시치 운동이 마침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시작된 자유노조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이 운동은 동유럽 민주화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1989년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첫 번째로 비공산당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안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폴란드 사람들에게 안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사적 선택은 항상 계산적이고 신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결정합니다. 그런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믿는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믿음이란요. 무기는 믿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겁니다. 얻는 데이터를 보고 실전 기록을 확인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 무기에 대해 마치 전우를 이야기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 장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나라다. 원정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다. 그들도 분단을 겪었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다. 우리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다. 이건 뭔가 다르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실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에 배치된 한국 무기들의 운용 기록, 고장 발생 빈도, 수리 소요 시간, 모든 것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하기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저는 탄약 보급 데이터부터 확인했습니다. 군수 분석가에게 탄약 보급 속도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 나라의 군수 체계 수준을 대략 파악할 수 있거든요. 탄약은 전쟁의 피와 같습니다. 심전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탄약이 떨어지면 군대가 무력해집니다. 저는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현장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발표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죠.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탄약 보급 소요 시간이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단위를 잘못 쓴 거라고요. 24일이 아니라 24시간이라고요? 요청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실제로 하루가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군의 표준 탄약 보급 소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72시간에서 일주일까지 걸립니다. 이게 세계 최강 미군의 수준입니다. 나토 기준도 비슷합니다. 보급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요청의 정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말 그만큼 필요한지, 다른 곳에서 돌려 쓸 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재고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탄약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가장 가까운 보급 창고는 어디인지, 거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수송수단을 배정합니다. 트럭으로 보낼지, 헬기로 보낼지, 비행기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긴급도와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송합니다. 각 단계마다 병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 체계에는 그 병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현장에서 대충 보고한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수십 건의 보급 요청이 모두 24시간 이내에 처리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제가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구축해 놓은 겁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비 수리 기록은 어땠을까? 저는 긴장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전차 핵심 개통 수리 소요 시간, 당일 복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차 핵심 개통이라면 엔진, 변속기, 화력 통제 장치 같은 핵심 부품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보통 최소 2주는 전력에서 이탈합니다. 부품을 주문하고 기술자를 파견하고 실제 수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평가서가 잘못된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결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 체계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장이었고 어떻게 수리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 정비, 당일 복구,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완료.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눈에 걸렸어요.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완료라니요.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군수 체계에서는 고장이 나면 일단 부품을 교체합니다. 응급처치와 같습니다. 환자가 피를 흘리면 일단 지혈을 하잖아요. 왜 다쳤는지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기가 고장나면 일단 돌아가게 만듭니다. 원인 분석은 나중에 후방에서 하는 일입니다. 전선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데 왜 고장이 났는지 차분히 분석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돌아가게 만들어서 전투에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그렇게 합니다. 미군도, 영국군도, 독일군도. 그런데 한국팀은 현장에서 부품 교체뿐 아니라 원인 분석까지 끝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일해요. 왜 고장이 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까지 취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전차의 핵심 개통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는데 하루가 걸렸다고요.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폴란드 현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 전화료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야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부품 교체만 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까지 포함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와서 처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직접 왔다고요? 한국에서 폴란드까지요. 전쟁 중인 지역 바로 옆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군수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방산업체들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합니다. 그것도 천천히, 절차대로. 책임을 피하면서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운용상의 문제다. 계약 범위 바뀌다. 변호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기술자들은 그 다음입니다. 수리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인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탄약 보급 24시간, 전차 수리 당일 완료, 기술진 현장 파견.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군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미국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미국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립니다. 저는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한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국에는 MIT가 있고 칼텍이 있고 스탠퍼드가 있습니다. 나사가 있고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일합니다. 자금력의 차이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 국방 예산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연간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다음 9개 나라의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의 10배 이상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의 문제일까요? 미국 방산업계에는 수백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걸까요? 답을 찾은 건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다시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게 전쟁은 가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70년 넘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일 뿐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불과 40km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수도가 있습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몇 시간 안에 서울이 포격당할 수 있습니다. 수천 발의 포탄이 수도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기 고장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요. 한국 군인들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전차가 고장나면 승무원이 죽습니다. 자주포가 멈추면 보병이 업무받지 못합니다. 전투기가 뜨지 못하면 적기가 마음대로 폭격합니다. 모든 것이 생사와 직결됩니다. 미국에서 무기 AS는 비즈니스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결정되죠. 기본 계약을 맺으면 기본 서비스를 받습니다. 프리미엄 계약을 맺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기 AS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설계 단계부터 AS를 전투 개념으로 포함시킵니다. 무기를 개발할 때부터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빨리 고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부품 교체가 쉬운 설계, 현장 정비가 가능한 구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고려됩니다. 저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조직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AS 인력 비율이 서구 기업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현장 파견 가능한 고급 기술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응급의료팀처럼요. 24시간, 365일 출동 대기 상태였습니다. 이건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평시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비용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 투자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제야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믿는다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폴란드도 러시아를 직접 겪은 나라입니다. 그들도 전쟁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1939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새벽 4시 45분. 독일 전함 슐레스비 홀슈타인호가 폴란드 베스테르플라테 요새에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바르샤바 봉기에 비극도 있습니다. 1944년 8월 폴란드 국매군이 나치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63일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진압됐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바르샤바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의 85%가 파괴됐습니다. 소련 지배의 굴욕도 잊지 못합니다. 1940년 카틴 숲에서 소련 비밀 경찰이 폴란드 장교 22,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소련은 수십 년간 이를 부인했습니다. 나치의 소행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건 1990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폴란드 사람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접근법이 공감됐던 거죠. 두 나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통받은 역사,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기억, 안보에 대한 절박함. 한국과 폴란드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기존 평가를 완전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비교 대상으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운다는 철학. 계약서가 아니라 동맹의 개념으로 무기를 공급한다는 철학.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자 저는 한국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스펙표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화력, 기동력, 방어력. 그런 수치들 말입니다. 숫자가 좋으면 좋은 무기, 숫자가 낮으면 별로인 무기. 단순한 공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에서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는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되는가? K9 자주포를 다시 봤습니다. 스펙만 보면 독일의 PZH-2000이나 미국의 M299 팔라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AS 체계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최대 화력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화력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고장나서 멈춰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면에 조금 약해 보이는 무기라도 계속 쏠 수 있으면 전장을 지배합니다. 한국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 발견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처럼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요? 그 나라가 미국보다 낫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자 하나둘씩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무기 체계들도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분석 대상은 KF-21 전투기였습니다. KF-21을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냥 F-16의 변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비웃었어요. 전투기 개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만 해왔던 영역입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분야죠. 한국이 감히 도전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트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스웨덴 정도였죠. 이후에 중국이 합류했고 인도가 도전했지만 아직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자체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야입니다. 항공역학, 엔진 기술, 스텔스 설계,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KF-2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F-16 껍데기에 한국산 부품 몇 개 끼워 넣는 정도, 마케팅용 국산 전투기. 실질적으로는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KF-21의 실제 운용 개념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설계 철학은 기존 전투기들과 달랐어요. 물론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AESA 레이더는 기본이고 스텔스 설계 요소도 적용됐습니다. 첨단 항전 장비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탑재됐죠. 하지만 진짜 차별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정비 용이성이었어요. KF-21은 처음부터 빨리 고치고 다시 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전투기는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최고 속도, 최대 기동성, 최강 화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정비 용이성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한국 공군은 전쟁이 나면 비행장이 공격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전포가 한국의 공군기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후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전선입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손상돼도 빠르게 수리해서 다시 띄워야 합니다. 정교한 정비시설이 없는 임시 활주로에서도 작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KF-21은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스펙표만 보면 F-35나 F-22에 비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으니까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결국 다시 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첨단 전투기가 경납고에서 정비 중이면 그건 전력이 아닙니다.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죠. 하루에 한 번 출격하는 전투기보다 하루에 3번 출격하는 전투기가 더 강합니다. 한국은 이 진실을 설계에 녹여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기의 진짜 가치는 전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무기들은 전시장보다 전장에서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스펙표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기 성능은 당연히 수치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요? 화력, 사거리, 속도, 장갑 두께 이런 숫자들로 무기를 평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엑셀 시트에 숫자를 입력하고 비교표를 만들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제 현장에서 더 강해집니다. 스펙표에 적힌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카탈로그 수치와 실전 성능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갭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반대입니다. 카탈로그에는 그럴듯하게 적혀 있지만 실전에서는 그만큼 안 나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수치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장나도 바로 고쳐지기 때문이죠. 스펙표에는 AS 속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술자 파견 시간이나 부품 조달 속도 같은 건 수치화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A 무기와 B 무기가 있습니다. A는 스펙이 월등히 좋습니다. 화력도 강하고 사거리도 깁니다. 최고 속도도 빠르고 장갑도 두껍습니다. 카탈로그만 보면 A가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B는 평범합니다. 딱 중간 정도의 성능이죠. 어떤 항목도 최고가 아닙니다.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A는 고장이 나면 수리에 2주가 걸립니다. 부품을 주문하고 본국에서 기술자가 오고 실제 수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B는 하루면 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전투 중에는 장비가 자주 고장납니다. 평시와 다릅니다. 극한 환경에서 극한까지 몰아붙이니까요. A가 2주에 한 번 고장난다고 치면 한 달 중 절반은 수리 중입니다.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15일 뿐입니다. B가 일주일에 한 번 고장난다고 해도 하루면 복구되니까 거의 쉬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28일 동안 작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B의 누적 화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스펙표만 보면 A가 압도적으로 좋지만 실전에서는 B가 이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걸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엔진을 달아도 정비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해도 고장나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은 무기 자체의 성능도 좋지만 그 무기를 살려내는 시스템이 더 뛰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무기를 평가할 때 스펙표 외에 또 다른 것을 봅니다. 이 무기를 운용하는 나라가 어떤 AS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AS 철학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핑계대지 않습니다. 먼저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구 시스템은 반대입니다. 먼저 원인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고칩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움직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전쟁에서는 치명적인 약정이 됩니다. 적의 포탄은 법적 검토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현무 미사일 체계를 처음 분석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거든요. 미사일을 평가할 때는 보통 몇 가지 기준을 봅니다. 사거리, 정확도, 탄두 중량, 발사 플랫폼, 이런 수치들을 비교합니다. 현무 시리즈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사거리 18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제한 때문에 그 이상은 개발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사거리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 체계의 진짜 무서움은 개별 성능이 아닙니다. 연결성입니다. 다른 체계와 묶이는 순간 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현무 시리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탄도미사일은 빠르지만 궤적이 예측 가능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합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거리도 다양합니다. 수백 킬로미터부터 수천 킬로미터까지, 전술적 목표부터 전략적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주요 시설도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것들이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킬체인 개념을 아십니까? 위성 정찰, 무인기 정보, 지상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적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위협을 평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목표물이 포착되면 가장 적합한 타격 수단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탄도미사일이 좋을지, 순항미사일이 좋을지, 초음속 미사일이 좋을지 시스템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발사됩니다. 이런 통합 타격 체계를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핵무장 강대국들이죠. 그런데 한국도 그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비슷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통합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개발된 것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태생부터 연결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미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동맹이니까 다행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위협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하지만 만약 적대국이 이런 체계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한국은 북한만 상대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래 무기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능력입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농담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 AS는 미국에서 노트북 수리받는 것보다 빠르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나온 가벼운 농담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이산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AS는 미국의 민간 전자제품 AS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미국에서 노트북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을 거쳐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대기 시간이 20분은 기본입니다.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문제를 설명합니다. 원격 진단을 시도합니다. 안 되면 수리 접수를 합니다. 택배로 보내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합니다. 택배로 보내면 일단 며칠이 걸립니다. 서비스 센터에 도착하면 순서를 기다립니다. 진단에 며칠, 부품 주문에 며칠, 수리에 며칠. 부품이 재고에 없으면 더 걸립니다. 운이 좋으면 일주일, 보통은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기 AS는 이것보다 빠릅니다. 전차 엔진이 고장나도 하루면 복구됩니다. 노트북보다 수천 배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엔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고칩니다. 자주포의 화력 통제 장치에 문제가 생겨도
현장에서 바로 수리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고 정밀 광학 장비이고 탄도 계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미국 방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믿지 않았어요. 숫자를 확인한 후에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미국이 세계 최고 아니냐고요? 우리 군수 체계가 왜 한국보다 느리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미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결국 철학의 차이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AS는 추가 수입원입니다. 무기를 팔고 나면 AS 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기본 계약, 프리미엄 계약, 종합 계약, 단계별로 서비스 수준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낼수록 좋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AS는 국가 안보의 일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입니다. 수익성보다 신속성이 우선입니다. 주주 이익보다 국가 안보가 먼저입니다. 이 차이가 속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AS가 빨라야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오히려 느릴수록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부품값, 기술자 출장비, 체류비, 특급수당.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청구서가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에서는 AS가 빠를수록 국가가 안전해집니다. 방산업체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이런 정렬이 이루어진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국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국제 방산 박람회에 가보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부스는 조용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선진국 바이어들은 지나가면서 힐끗 보는 정도였죠. 가격이 싸니까 개발도상국에는 맞겠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일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개발도상국에 적합하다. 이런 평가였죠. 칭찬 같지만 사실은 폄하입니다. 진짜 좋은 무기는 비싸도 팔린다는 뜻이니까요. 선진국들은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한국은 나머지 시장을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 연합 국가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의 북유럽 방어선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죠. 안보에 극도로 민감한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무기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 노르웨이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입니다. 태평양 안보의 축이죠. 그런 호주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의 큰 손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무기를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없습니까?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만 봅니다. K2 전차의 복합장갑, K9 자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 KF-21의 ASA 레이더. 물론 이런 기술들도 뛰어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수준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대등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별점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즉시 기술자를 파견하고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서구 업체들은 반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변명합니다. 계약서를 들춰봅니다. 이건 계약 범위가 아니다. 운용상의 문제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먼저 나서고 기술자는 나중입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의 차이를 만듭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는 신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화력일까요? 기동력일까요? 방어력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군사교범에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력이 없으면 적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기동력이 없으면 전장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방어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싸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전쟁을 이깁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지속 능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추위와 보급 문제로 패배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지만 돌아온 건 2만 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고 러시아의 초토화 전술에 식량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보급선이 끊겨 전멸했습니다. 카울루스 원수가 이끄는 30만 대군이 포위됐습니다. 히틀러는 공수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전달된 보급품은 필요량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탄약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군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은 태평양에서 보급 능력 부족으로 섬에 고립됐습니다. 과달카날, 뉴기니, 필리핀, 수많은 섬에서 일본군은 미군과 싸운 게 아니라 굶주림과 싸웠습니다. 전사자보다 아사자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보급 문제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를 아십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포위된 유엔군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총의 노리쇠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약품이 얼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차량 연료가 젤리처럼 굳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의 한국 군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보급 때문에 지지 않겠다. 다시는 장비 고장으로 무력해지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시스템에 녹아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늘 싸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하는 나라입니다. 무기가 고장나면 하루 안에 복구합니다. 탄약이 부족하면 24시간 내에 보급합니다. 이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한국에게 전쟁은 내일 당장 터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게 전쟁은 대양 건너편의 일입니다. 절박함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한국은 전쟁이 나면 수도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심장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느린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절박함이 한국의 군수체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신뢰했습니다. 그게 제 27년 커리어의 원칙이었습니다. 무기를 평가할 때 좋다 나쁘다는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대로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력 수치, 장갑 두께, 기동 속도, 연비 모든 것을 정량화해서 비교했습니다. 엑셀 시트가 제 도구였고 그래프가 제 언어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기계 같다고 했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분석가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멋있어 보인다고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있다고 뛰어난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수치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무기 앞에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제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스펙표상으로는 미국이나 독일 무기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력은 비슷하거나 약간 뒤지고 장갑은 대등하고
기동력은 엇비슷합니다. 제 기존 공식대로라면 한국 무기가 특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간 정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전 데이터를 보면 한국 무기의 효율이 더 높았습니다. 가동률, 제출력 시간, 누적 화력 투사량, 이런 지표들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펙표에서는 뒤지는데 실전에서는 앞선다. 이건 제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공식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언가가 결과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참을 분석한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AS 속도였습니다. 수리 시간, 부품 조달 시간, 기술자 파견 시간, 이런 것들이 실전 효율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 무기평가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였습니다.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력은 쉽게 측정됩니다. 저는 새로운 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AS 속도를 핵심 변수로 포함시킨 모델을요. 기존 공식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수리 시간, 부품 가용률, 기술자 대응 시간,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자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효율이 왜 스펙 이상인지,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전 세계가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 제 계산식이 무너진 순간은 쓰라렸습니다. 57년 동안 믿어온 원칙이 불완전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세계 최고의 분석가라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변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한국은 제가 계산해서 제외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 새로운 기준의 정점에 있습니다. 존경은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반론이 무너진 뒤에 남는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한국을 존경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냉철한 분석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모든 의심을 해봤고, 모든 반론을 제기해봤고, 모든 대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요. 현장에서 대충 보고했거나 한국 눈치를 봐서 좋게 써줬거나. 하지만 다른 소스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중동 국가들,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마침 부품이 있었고, 마침 기술자가 가까이 있었고, 하지만 같은 행운이 수백 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특별합니다. 한국의 방산 체계는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발, 생산, 납품, AS가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무기를 개발할 때부터 AS를 고려합니다. 생산할 때 정비 용이성을 반영합니다. 납품할 때 부품 체계를 함께 구축합니다. AS를 할 때 피드백을 개발에 반영합니다. 서구의 방산 체계는 다릅니다. 개발, 생산, 판매, AS가 각각 다른 조직에서 담당합니다.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 번 질문해봤습니다. 답은 결국 역사와 지정학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전쟁을 직접 겪은 나라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70년을 살아온 겁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토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인주만 공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80년이 넘게 본토는 안전했습니다. 전쟁은 항상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남의 땅에서 싸웠습니다. 우리 집은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에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수도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몇 시간 안에 수도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후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전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느린 시스템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빠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단순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존심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다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F-21 다음에 뭐가 나올까? 현무미사일 다음 버전은 어떨까? K2 전차의 후속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다른 나라의 무기 개발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제 업무상 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만 개인적인 기대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의 다음이 기대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기대보다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예산이 초과되고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새 무기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과연 제대로 될까 의심부터 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F-35 개발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프로그램입니다. 개발비만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수년이 지연됐습니다. 예산은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개발 중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약속한 일정을 지킵니다. KF-21 개발 일정을 보세요. 2016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시제기가 추구됐습니다. 6년만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 개발에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된 예산 안에서 완료했습니다. 결과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기껏해야 조립 수준일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나온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AESA 레이더, 스텔스 설계 요소, 첨단 항전 시스템 다 갖췄습니다.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 다음 프로젝트가 기대됩니다. 한국이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나올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의정대로 예산 안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으로.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입니다. 한국의 트랙 레코드는 인상적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리즈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일정도 예산도 지켰습니다. 성능도 기대치를 충족시켰습니다. 실패한 대형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다음도 책임질 거라는 확신. 이게 한국에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는 자산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도 훌륭하지만 이런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다음 세대 전투기가 궁금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다음은 5세대. 아니면 6세대일까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모델이 나올까요? 무인기와 연동되는 유인-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개발될까요?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을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국익을 생각합니다. 미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제 월급은 미국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최선의 분석을 제공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로서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무기 AS가 이렇게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다. 미국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핵무기, 항공모함, 스텔스 기술, 정보 수집 능력.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AS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까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거대합니다. 수십 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을 바꾸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업들, 노동조합, 의회, 국방부, 납품업체들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깁니다. 관성이 너무 큽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됩니다. 완료주의적 장벽이 낮습니다. 저는 미국 시스템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AS 철학, 고객 중심 사고, 빠른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미국 방산업계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기득권의 저항도 있을 거고 관료주의적 장벽도 높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인정에서 옵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아는 나라입니다. 책임을 아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 방산의 핵심입니다. 전쟁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르게 준비합니다. 느린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릅니다. 책임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쓰인 것 이상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함께 싸웠습니다. 그 동맹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함께 더 강해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군수 분석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러시아의 실용적인 설계, 독일의 정밀함,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 모두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저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 기존 틀 안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 러시아의 한계, 독일의 특징, 다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틀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이 설명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빠르고 싸지만 진짜 전쟁에서는 별 볼 일 없을 거라고요. 개발도상국용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살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 선택하는 차선책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으니까요. 탄약 보급 24시간. 전차 수리 당일 완료. 이건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라고요. AS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요. 이 인정까지 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하고 다른 소스에서 확인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도 변했습니다.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기존의 편견에 갇히지 않고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미국 최고라는 자만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저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 주시할 겁니다.
한국의 방산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KF-21 이후의 전투기, 현무 미사일의 진화, 새로운 해군 무기 체계,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발전의 속도와 방향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서류와 데이터로만 봤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설을 둘러보고 기술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철학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빠른지, 어떻게 가능한지, 무엇이 동기인지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 보고서에 담고 싶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석가로서의 마지막 기여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에단 워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죠. 매일 뉴스에서 듣는 한국 방산 수출 소식이 어쩌면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 호주의 자주포 납품, 중동의 미사일 계약,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에단 워커 같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분석가가 27년 경력의 베테랑이 한국을 세계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아시잖아요. 그들이 다른 나라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력도 중요했고 투자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뢰였습니다.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신뢰를 중요시하는 자세. 이것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